갑자기 우리 집에 재개발 조합에서 도장을 찍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도장을 막 함부로 찍어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이게 꼭 그 놓치지 말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이걸 또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이행하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새 아파트 입주권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안녕하세요. 의식의 흐름대로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 도너리 김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신도시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보통 이제 일산, 분당, 그렇죠? 그리고 뭐 화성, 동탄이라던가 수원, 광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럼 이제 서울 안에는 왜 이러한 널찍널찍한 도로가 있는 아파트 없는가? 왜 서울에는 새 집을 안 지어주나 생각을 해봤더니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지 않고는 서울에서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만 되면 돈 번다는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이신 김혜림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일단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개발, 재건축이 엄연히 다른데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느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비 기반 시설은 도로나 뭐 학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은 이런 정비 기반 시설조차도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곳, 더 개발 필요성이 크겠죠. 그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재건축은 이런 것들은 좀 잘 되어 있는데 집이 좀 낡아서 새로 지을 필요가 있는 곳. 그래서 주로 아파트 단지로 보시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재건축은 이제 아파트 자체를 새로 건축하는 개념이고 재개발은 아예 어떤 한 동네를 이렇게 다 뜯어고치는 그렇게 보시면 개념이다. 되는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원래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게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뭐 사업성의 뭐 형평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돼서 방배동은 단독주택 재건축이거든요. 단독 다가구가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없어진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서 어떤 복잡한 절차들이 막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이제 그 용어가 하도 어려가지고 일반인들은 진짜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직접 겪어본 분들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그 이제 사업 진행 이 단계를 조금 한번 쭉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적으려고요.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인허가 절차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안전진단 절차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전진단. 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이제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하니까 초기 재건축이 좀 어려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목동이나 상계동 이런 데들 지금 안전진단 속속 통과하면서 사업에 좀 탄력을 붓고 가격도 같이 많이 신고가 찍고 있고 근데 이 절차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재건축에만 안전진단이 있는 거라서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진단 절차를 통해서 이게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인지를 조사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차를 거쳐서 이제 D등급 이상이 나와야 그래야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정비구역이라는 재건축 구역을 지정하게 되고 그러면 안전진단이라는 거는 우리 아파트가 안전하다는 걸 진단하는 건가요? 안전하지 않아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진단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파트가 안전하지 않다. 지금 곧 무너질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절차라는 네. 거구나. 네. 그래서 이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서 이게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다라고 이제 판정이 되면은 추진위원회라는 추진위원회. 이제 그 단체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조합 설립 동의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조합이 사업 주체가 돼서 이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뭐 건축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되는 게 사업 시행 계획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업 시행 계획 절차. 네.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나 뭐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는 관리처분 계획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까지 되고 나면은 이주하고 착공에 들어가고 뭐 입주하게 되고 뭐 이런 절차들로 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관리처분 계획까지 났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사업이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절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진단부터 이주 철거 여기까지 보통 기간이 얼마나 예상을 하세요? 평균 기간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말 평균일 뿐이거든요. 케이스마다 그래서, 다르니까. 다르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년 걸린다고 보시면 10년? 되고 재개발은 13년인데 13년? 이것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오. 음마아파트 잘 아시잖아요. 네네네. 다들 2003년도에 사업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받았거든요. 20년 지났는데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한 10년은 더 가야 된다는 거죠. 아, 음마아파트는 지금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조합 설립됐습니다. 20년 만에. 그럼 여기까지 한 30년 걸리겠네. 그렇죠. 그렇게 오. 보면 볼 때는 사실 그리고 2000년대 그 중반에 한 2006, 7년도에 지금 사업 시작한 뉴타운들 있거든요. 오. 이런 곳들 지금 입주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입주가 아니라 일반 분양 끝낸 곳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평균 사실은 20년도 더 넘게 걸린다. 초기 단계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시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쉬운 일이 아니네요. 이게 이제 내용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시간을 투자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네. 이 구역 내에 토지나 뭐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조합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이게 보통은 이제 몇천 명 되는 경우 사업지도 많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다 의견을 모아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긴 시간을 들여서 진행하는 재개발, 재건축, 결국에는 내가 이 재건축 혹은 재개발 단지 안에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지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재개발 조합에서 도장을 찍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도장을 막 함부로 찍어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이제 오. 문서에 보통 도장을 찍으시거나 뭐 서명을 하실 때 보지도 않고 이제 하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뭔지 잘 그렇긴 한데. 모르니까. 그쵸. 근데 이제 사업 주체 누가 이거를 지금 건넨 문서인가를 어. 보셔야 되는 거고 내용을 어. 읽어보셔야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조합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꽤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뭐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때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조합 설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동의서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인허가 절차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는 이제 총회 의결을 거쳐서 보통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때마다 이제 동의가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그 사업지마다 좀 불협화음이 있어서 싸움도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뭔가 단체를 구성해서 막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와서 동의서 써달라고 하고 저기서 와서 동의서 써달라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꽤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누가 이 동의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그 내용은 뭔가를 관심 있게 보고 써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게 꼭 그 놓치지 말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이걸 또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조합 설립 동의 그리고 분양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새 아파트 입주권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기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아니 지금 내가 헌 아파트 살다가 새 아파트 받으려고 이거 재개발 재건축에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을 동의를 제대로 못하면 내용을 확인을 못하면 입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동의를 안 하시면은 이거 네. 매도 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입주권 못 받으세요. 그럼 계속 내가 살지도 못하고요? 살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조합에서 매도 청구라는 걸 해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합에 팔고 나오셔야 된다. 강제로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거고. 그리고 분양 신청 같은 경우도 이 기간 내 분양 신청을 안 하셔서 네. 그래서 이제 현금 청산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분양 신청을 못해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못 얻게 되면 그러면 이제 현금 보상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금액이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는 시점에는 사실 굉장히 적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손해가 있으실 수가 있죠. 그렇죠.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데 현금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게 입주권이라는 거는 조합원 분양을 싼 값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거든요. 근데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라고 하면은 시세와의 차익이 있기 때문에 네.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좀 손해를 보실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죠. 그럼 분양 이 신청은 언제쯤 하는 거예요? 이 절차상? 사업 계획이 되면 하나요? 맞아요. 네, 사업 신계획 있고 나서 분양 신청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고도 하고 개별 통지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시면 이제 그 현금 청산이 되실 수가 있고 제가 이제 그 많이 하는 사례 중에 하나는 분양 신청 통지를 못 받아서 이제 네. 분양 신청 못 하셨다라고 하셔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약에 조합이 잘못해서 분양 신청 통지를 못 받아서 내가 분양 신청 못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구제 받으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은 집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절차기 때문에 분양 신청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네,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분양 신청은 한 번 하면 또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셔야겠죠? 그러면 내가 살던 집에서 이제 우리 집에 공사를 하세요 하고 제가 나가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에 이사는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조합이 그 집을 사용 수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합원이든 뭐 세입자든 그리고 현금 청산자든 집을 비워주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고 해서 바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조합도. 네네네. 그래서 2주 기간을 그 이후에 두죠. 보통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2주 기간을 두고 그때 이제 보상이 가능한 것들은 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2주가 가능하도록 뭐 2주비 대출을 해준다거나 2주비 보상을 해준다거나 이런 절차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다시 지어지는 거니까 제 생각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런 상식이 있으신 분들 혹은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개발은 노후화된 빌라라던가 낡은 집에 계시는 예를 들면 뭐 어르신들이 사신다거나 뭐 이렇게 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하지 못한 분들이 사신다. 그러면 이런 관리처분 계획이니 뭐니 이런 거를 잘 못 따라가가지고 본인 권리를 못 찾으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변호사님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하다 보면은 많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조합에서는 이주비나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안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비용을 이제 아껴야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이주비 보상 절차가 법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내가 조합원이나 현금 청산자, 소유자가 아니면은 이주비 보상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이주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 현금 청산자 분들은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 별도 이주비는 없어요. 그냥 내 집을 팔고 나오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입자도 별도의 이주비 보상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 살던 소유자가 다음 집으로 가서 뭐 전세든 월세든 본인도 살다가 공사가 다 완공이 되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언제쯤 이 집을 구해야 될까요? 새로 이주 이사를 기간이라는 거를 별도로 주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충분히 구하실 수 있어요. 6개월이나 보통은. 1년 내에. 네. 아. 그리고 그때 이제 이주비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한도를 알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때 이제 이주를 하시면서 집을 구매해서 이주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세입자로 이제 잠시 이제 임시거처를 마련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 진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서 이제 벌어들인 이익을 국가가 일정 부분을 이렇게 가져간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던가 네. 뭐 이런 도로 기부 체납이라던가 이런 거를 일정 부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원래? 네, 아예 아. 규정이 되어 있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부분을 더 인정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런 뭐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해서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공공기여를 하지 않는 한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의무로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으로 투기 수요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그쵸, 그쵸,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본격적으로 징수가 시작된 게 바로 재건축 부담금이죠.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많이 들어보셨을 네네. 텐데 초과이익 환수제. 네, 그 오늘도 기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용산구의 모 아파트예요. 재건축 아파트인데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이런 데는 초과이익 환수제로 발생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7.7억 원 정도 된다라고 이제 국토부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그 정도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재건축 부담분이라는 거는 내가 7억 원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받은 것이 3천만 원 이상이다. 근데 이제 법 개정이 앞으로 될 건데 그때 이제 1억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를 하도록 이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유자가 1억 이상의 어떤 이익을 취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부담금을 내는 건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재건축 사업이나 뭐 이런 거 진행을 해보면은 추가 분담금 뭐 1, 2억 내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하시거든요, 보통은. 그쵸. 네. 그러신데 이게 재건축 부담금이 뭐 5억에서 뭐 10억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 수익성이 너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네. 따졌을 때 주변 시세랑 비교하면은 내가 싼 값에 매수를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 앞으로 좀 어려운 거는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네네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초기 저층 재건축 단지들은 거의 다 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애매한 사업성을 가진 이 재건축 단지들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것들 때문에 사실 사업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